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엇갈리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18%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2월 증시 우려도 많지만 부디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재테크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강의 내용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후 고수의 투자 비법에서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만나보겠습니다. 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분명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텐데요. 그냥 참지 마시고 저희에게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구라글 게시판 열어두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공부하실 때 이 공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관심 종목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성공적이고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센플러스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 거치식 상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레버카운트에서 배워봤고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하셨던 대로 오늘 채권과 그리고 ELS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채권부터 공부해 볼까요? 네, 우선은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채권과 EL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채권 투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채권,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군가는 돈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그러한 수요자가 있고 또 돈이 필요한 그러한 발행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뭐 쉽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이 돈이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얼마만큼 조달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이자를 제공한다. 이자 제공,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금을 제공하고 서로 이게 조건이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돈이 서로 주고받고가 되는 건데, 채권이라는 것은 역시나 이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내가 돈을 빌릴 거고 또 돈을 빌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언제까지 만기죠? 언제까지 몇 프로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 금융상품처럼 유가증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쉽게 말하면 나라든 뭐 개인이든 회사든 뭐 금융기관이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이 필요한 사람들은 채권을 구입을 해서 뭐 이자를 받든지 또 아니면은 만기 때 이자와 함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채권이기 때문에 뭐 채권에 대해서는 뭐 유통시장이라든가 발행시장 이런 게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채권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용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제 종류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 기관에 따라서 채권의 종류가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라고 하죠. 바로 국가. 최근에 이 국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특히나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유럽 쪽에서 뭐 그리스 국채 금리가 몇 프로다, 뭐 포르투갈 국채 금리가 몇 프로다, 뭐 스페인 국채 금리가 몇 프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 하지만은 국채 시장에서 더 큰 금액이 뭐 이탈되고 있다라는 등 이 국채에 대한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채, 어떠한 국가에서 돈을 필요해갖고 어떠한 사업을 만약에 뭐 산업 자원이라든가 어떤 기반 산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갖고 돈을 모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바로
국채라는 점.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국채, 나라 국자,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채와 또 특수채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선 또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융채 같은 경우는 뭐 금융이라는 얘기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또한 특수채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특수한 기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공단, 공사 같은 데서 발행한 채권을 특수채라고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기업에서 발행을 한다.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또 어떠한 자금 활용을 위해서 회사가 돈이 필요해갖고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끌어모으고 또 그에 합당한 이자라든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회사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채권의 종류, 기간에 따라서 종류는 크게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종류를 말씀드리려면은 역시나 이자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갖고 나눠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자 받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약속한 날짜 뭐 3개월 있다가 그냥 다 주라. 아니면은 한 달씩 끊어서 줘라.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한 형태도 역시나 채권에서도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단리채가 있고 복리채가 있다. 그리고 뭐 이표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더 많습니다. 무슨 뭐 만기 전에 아예 발행할 때 할인해주는 뭐 할인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단리채 말 그대로 우리가 단리 예전에 처음 시간에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간마다 끊어서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단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단리로 이자를 주는 것이 단리채다. 그리고 반대로는 복리채, 어떠한 기간에 들어온 이자까지 원금의 이자까지 포함돼 갖고 계속 재투자되는 것이 바로 이 복리라는 거기 때문에 이자율이 복리로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복리채라는 그런 채권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보다도 역시나 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월 지급식 채권이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표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표채는 어떤 일정 기간 만기 이후가 아니고 만기 이전에라도 일정 기간마다 꼬박꼬박 이자가 지급이 된다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만기가 3년짜리인데 3년의 채권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 3년 있다가 이자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3개월마다 이자가 얼마씩 이 1년의 이자에 4분의 1씩 들어온다. 아니면은 요새는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월마다 지급되는 그러한 그 채권이 많은데 월이면 당연히 12분의 1씩 12달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이표채. 즉 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는 이표채다. 이표채는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먼저 매달 혹은 3개월마다 나누어 준다라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채권에 있어서 세금 줄이는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채권 전략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채권으로 세금 줄일 수 있는 전략 있다. 하지만은 전제 조건 뭐가 많아야 되냐? 돈이 많아야 된다. 뭐 분리과세 신청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장기 채권을 구입했을 때 그러한 형태를 이용을 해갖고 뭐 세금 줄이는 전략이 가능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돈이 많으신 분에 한해서 우선은 해당되기 때문에 뭐 이것은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에 대한 부분, 뭐 개별적으로 어떠한 맞춤형 상담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때 자세하게 얘기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이 금리와 채권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결론적으로만 우선 말씀드리면은 금리와 채권은 정확하게 역의 관계가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내려가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이 올라가는 형태.
보통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연동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은행 예금을 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서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데 채권은 다르다라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채권과 금리 즉 이자와 이 부분이 왜 다르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만약에 1억 원이라는 돈을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뭐 5%의 이자율을 내가 주기로 했다. 1년 있다가 그러면은 이자는 50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뭐 금리가 올랐다. 몇 프로 올랐냐? 뭐 1% 올랐다. 뭐 그 시중 금리가 1% 오르면서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금리도 오르면서 5%가 아니 5%였는데 이제는 6%를 줘야 된다. 그러면은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600만 원 똑같은 채권, 똑같은 1억을 발행하는데 이 금리 차이 때문에 500만 원이면 될 것을 600만 원 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의 부담이 더욱더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채권, 1억이라는 돈을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좋은 채권이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부도 위험이라든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채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안 좋은 채권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채권과 그리고 금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오르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채권에 있어서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잘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미래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경기가 불황일 때 예측하는 그런 전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우선은 채권에 있어서는 쉽게 돈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형태이면서 금리와는 정반대의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고만 좀 정리하시면은 간단하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 대표님이 채권은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면에서 주식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채권과 주식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뭐 채권과 주식과 좀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네. 뭐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그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채권 그리고 주식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우리가 이자라는 거 어떠한 일정 금액을 또 일정 기간에 받는 것을 바로 이자라고 하기 때문에 채권은 이자를 받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주식은 다 아시겠지만은 오른 만큼 그리고 내려간 만큼 손실과 이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실적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확정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그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채권과 주식에 있어서 역시나 또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매매 형태가 좀 다르다. 채권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는 HTS가 발달하면서 채권도 HTS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채권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하지만은 또 기관 투자자도 많이 합니다. 또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뭐 채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않느나 HTS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뭐 증권사라든가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사고 있는 형태가 많이 띄고 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주식은 뭐 증권사라든가 어떠한 위탁기관에 맡기는 형태도 있겠지만은 개인이 직접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다르다. 또 다른 점 말씀드리면은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가 채권을 사고 싶다고 하면은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을 하고 그 청약 기간에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살 수 없다라는 점.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기업의 종목이 뭐 거래 정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에 있어서 특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지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매매 차익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확정적인 이자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금은 불확실성이 아닌 좀 확정적인 그런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채권 투자하면 우리는 흔히 안정적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채권 투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뭐 채권 투자의 장점 이제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과는 다르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채권의 형태가 이제 뭐 여러 개 있겠지만은 우선은 확정 이자형,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 거냐라고 한다면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뭐 5%, 5%, 연이율 5% 줄게, 아니면 6% 줄게,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뭐 물가 연동국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물가와 연동하면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뭐 여러 가지 채권 형태가 확정 이자형, 이자가 정해져 있다. 그 이자대로 돈을 지급을 한다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발행한 기간이 뭐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채무 불이행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일정 기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 상당히 장점으로 여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그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향의 목적 자금에 맞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만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채권 딱 하면은 뭐, 이건 되게 오랫동안 막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장기 상품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만기가 상당히 좀 짧아지고 있다라는 특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1년 안에 한 9개월에서 뭐 12개월 정도의 이런 만기를 갖고 있는 채권들도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욱더 다양한 채권이 지금 현재 회사채 같은 경우에 존재를 하고 있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뭐 1년, 아까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 길게 뭐 10년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권이 있습니다. 또한 종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국공채, 뭐 금융채, 그리고 회사채 중에서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 자금을 갖고 또 다양한 성향을 가진 분들께서 자기의 성향과 목적 자금에 맞는 채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바로 다양성이 지금 시점은 이 채권의 장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채권 투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금리와의 그런 연동성을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앞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예금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예금을 한 사람들, 물론 같이 대출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예금을 하고 있냐 대출하고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 예금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은 시중에 변동금리가 오르면서 나에게 수익이 더 많이 온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금리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예금 이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나의 이자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리 하락 시에는 상당히 예금을 하신 분들께서는 불편 및 그리고 손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금리 투자 역의 관계, 금리가 만약에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채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까 금리와 채권의 역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채권도 이자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와 연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채권의 이자율도 오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높아져서 이자 소득은 증가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은 이러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확정 이자, 내가 이미 채권을 매수할 때 확정적인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 금리가 만약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샀다가 금리가 올라가서 돈을 더 달라, 이자를 더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따라서 금리와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는 이자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채권도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매매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막 변동성이 크게 막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올라갔다, 뭐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채권 가격이 움직이면서 여기서 샀을 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만약에 판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매매 수익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사고 파는 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매매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약에 좀 빨리 우리가 금리가 하락을 해갖고 채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셔갖고 수익 실현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그러한 방법도 상당히 좋은 투자가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확정 이자 수익을 바라면서 또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다양한 투자를 하면서 금리가 하락 시에는 매매 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장점으로 부각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채권 투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은 우선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은 참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채권 투자의 단점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단점 네.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좀 만기, 황금성, 즉 유동성이 조금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쉽냐 어렵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우선은 만기, 긴 만기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긴 만기가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약이 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만기가 길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조건 뭐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뭐 이런 것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뭐 금융기관의 뭐 채권 전문 딜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그런 메리트보다는 우선은 끌고 가셔갖고 이자를 받는 그러한 형태가 맞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긴 만기에 따른 자금이 묶인다라는 그러한 유동성 제약이 단점이라면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채권도 어쨌든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자 소득세 뭐 잘 아시겠지만은 15.4%에 대한 이자 수익 내가 만약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내 돈이 아니고 154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장점이자 단점인 게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이 원청지수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돈을 아까 100만 원이면은 15만 4천 원이죠. 100만 원이면 15만 4천 원. 나는 손에 만져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원청지수 바로 국가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면 단점이라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이자 단점이라는 거 역시나 채권 발행 기간의 채무 불이행. 최근에 뭐 그리스, 뭐 포르투갈, 특히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채무 불이행 얘기가 나오는데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막상 이 돈과 이 원금과 그리고 이자 이 부분을 약속한 날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시간이 지나서 약속한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 채권의 단점이자 그리고 위험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채권 투자처럼 안정성도 있으면서 수익성까지 겸비한 그런 상품은 없을까요? 네, 우선은 ELS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네.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선 EL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LS 네.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주가 연계증권이다. 주가 연계증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좀 설명해드리면은 어떠한 뭐 개별 종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주가 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딱 정해놓고 이것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점에서 얼마만큼 올랐냐 그리고 얼마만큼 내렸냐에 따라 갖고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ELS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연동성에 따른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유가증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ELS에 있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뭐 크게 좀 말씀드리면은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그리고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있는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많이 발행되고 있었던 것이 OCI라든가 뭐 이러한 종목군들, 뭐 SK텔레콤도 있습니다. SK텔레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량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 우량주가 뭐 몇 퍼센트 어떠한 기준점에 있었을 때 그 기준점에서 일정 기간 뒤에 몇 퍼센트 주가가 빠졌는지 혹은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기점으로 정해진 수익률을 주는 그런 형태가 개별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한 ELS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피 200이라든가 뭐 이러한 뭐 홍콩 지수를 연계한 뭐 이러한 어떤 국가의 그 인덱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ELS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념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개별 종목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채의 주가 연동과 함께 수익을 내는지 아니면 손실을 내는지 결정짓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이러한 인덱스화를 한 부분에 있어서 연동된다.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로 ELS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ELS에 대해서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채권과 마찬가지로 안정성과 수익성은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일반적인 그 ELS 형태, 만약에 그 ELS 같은 경우 3년 만기이고 6개월마다 주가의 흐름을 보고 이제 그 수익률을 결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약에 마이너스 구간이다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가 확정될 수 있는 ELS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형태 존재하겠지만은 손실이 났다고 해서 손실을 확정되는 게 아니고 또 6개월 연장 뭐 이런 형태가 ELS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러한 계속적인 마이너스 구간에서 어떠한 순간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은 수익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수익성에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채권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ELS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금 보장과 그리고 원금 비보장이 있다. 역시나 원금 보장,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ES가 있고, 손실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냐 없냐, 감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가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ELS가 있는데, ELS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 ELS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어디에 투자가 되냐라고 한다면은 국공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가 됩니다. 안전자산에 투자가 돼서 확정적인 이자를 받는다. 이자 부분을 받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옵션에 투자하게 됩니다. 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옵션 부분, 뭐 옵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레버리지 효과로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면은 많이 나고 적게 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손해까지도 날 수 있는 것이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ELS가 수익이 나냐 그리고 손실이 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ELS 원금 보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부분은 다 만약에 다 날렸다라고 해도 여기서 확정적인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원금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형태가 원금 보장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원금 비보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은 수익성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낫냐? 당연히 수익성, 기대 수익률은 원금 비보장이 높다. 아무래도 내가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원금 비보장이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원금 비보장이 확률적으로 높다. 보통 원금 보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 금리라든가 이러한 확정의 이자보다 그냥 플러스 조금 더 주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원금 보장이라고 해서 투자를 1년 뭐 혹은 3년 동안 했는데 수익이 안 났다. 그럼 원금은 보장되지만 그동안의 기회비용이 뭐 예금만 들었어도 최근에 뭐 한 4%대의 이자를 매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회비용이 날라갔다. 기회비용이 없다라는 것에
비춰봤을 때는 투자 대비 손실을 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금 보장이라고 해서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손실을 안 본다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내 원금, 그러니까 1억을 맡겼으면 1억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원금 보장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성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 두 가지가 틀리고 그리고 원금 비보장에 있어서도 개별 종목이냐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주가 지수냐에 따라 갖고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뭐 여기서 어떠한 ELS는 몇 프로의 뭐 이런 수익 구조가 있고 이런 거 설명하기보다는 이러한 개념을 아시고 그리고 만약에 ELS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시자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ELS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주가 조작 의혹에 따른 시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뭐 ELS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ELS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이제 수익이 정해지는 만기 때 갑자기 내가 무슨 뭐 SK텔레콤 예를 들면 SK텔레콤과 OCI를 기초자산으로 한 종목이 있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손실이 나도 이거는 손실나는 구조인데 OCI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실 기준가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한 21만 5천 원대. 이거는 이제 수익 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장 막판 한 30분 남겨놓고 엄청난 물량이 나오면서 19만 5천 원에서 종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면은 2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차이 상관없이 어쨌든 기준가 이탈됐을 때에는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 혹은 수익을 못 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금융기관 쪽에서의 그러한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물량을 한꺼번에 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이 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는 점 ELS의 단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기 신청까지 역시나 황금성이 제약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만기까지 아까 채권에서 말씀드렸는데 만기 시점까지 황금성 제약 역시나 이것도 만기가 존재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ELS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따라서 만기 때까지는 돈이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황금성에 있어서 유동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ELS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우선은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LS에 대한 개념과 함께 장점과 단점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ELS 잘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ELS 전략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ELS 종류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자산, 즉 종목과 연계되는 ELS가 있고 주가 지수와 연계되는 ELS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주가 지수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혹은 어떠한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받을 때 아마 기초자산 관련된 부분은 많이 그 가입 권유를 받으실 겁니다. 어떠한 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량 기업들의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시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화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량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적고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우량 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낙폭이 상당히 심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급락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지 않은 모습 보이지만은 작년도 뭐 8월달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정말로 생각했던 좋은 종목군들이 뭐 5%는 기본이고 10%의 급락 이상까지 뭐 어떠한 종목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이라는 그러한 기업들도 하한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아마 몸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한 형태라고 한다면은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러한 그 접근에 있어서 특히나 ELS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하락률이 이탈된다고 한다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자산으로 ELS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건 한 가지 팁이면은 기초자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고 주가지수보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당히 좀 비싸다는 점에서 조금은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지수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이것이 이제 가장 오늘 장에서 ELS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될 건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주가 포인트가 2000포인트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기준점이 2000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ELS 뭐 여러 가지 형태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만약에 50%만 만약에 주가 지수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정 금액의 수익, 뭐 예를 들면 3%다. 3%의 수익을 약정을 한다. 그러면은 3%면 좀 너무 얕고 한 뭐 5%좀 약간 가상 이자율을 5%라고 한다면은 50% 사실 첫 포인트까지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나는 5%의 수익률을 확정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1000%까지 뭐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뭐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우리 그 증시가 2000포인트에서 뭐 89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 엄청 났다. 주가지수 연동된 ELS도 손해 엄청 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손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2000포인트에서 과거 뭐 890포인트 언저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종목들의 주가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토막은 기본이고 뭐 현대중공 같은 종목군들 반에 반토막 더 났다. 뭐 우리가 생각할 우량주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만약에 뭐 주가가 10만 원짜리 주가가 기본적으로 한 4, 5만 원대까지는 내려갔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6분의 1토막, 7분의 1토막까지 났습니다. 중소형들이 더욱더 많은 하락 흐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2000포인트에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1000포인트다. 지금이 1000포인트가 깨져갖고 지금 1000포인트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내 ELS 원금의 50%를 손실봤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억 넣는데 5천만 원, 1억이 5천만 원이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갈 때 종목군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주가 지수가 2배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 2배는 기본이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2배 이상의 하락률을 보입니다. 2배 이상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 만약에 주가 지수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상승 탄력도 또 더욱더 빨라진다.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됐는데 다시 1000포인트에서 이제 2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는 2배 오르지만은 종목군들 올라가는 거 보면은 더욱더 뭐 5배, 뭐 많은 그 종목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 만큼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때 더욱더 좋은 종목군들을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산다라는 개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결코 손해는 아니다. 오히려 기회면 기회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ELS에 대해서는 뭐 큰 걱정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만약에 뭐 이러한 ELS를 하시는데 직접 투자는 싫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갔을 때 만약에 뭐 1억에서 아까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5천만 원을 그냥 펀드라든가 인덱스에 넣으십시오. 그냥 인덱스에 넣으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간다라고 한다면은 내 돈은 5천만 원이 다시 뭐 1억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 만약에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 것은 뭐 시청자분들의 그 판단이시겠지만은 우선은 아무리 안정적인 뭐 아무리 공격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그냥 펀드 가입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가지수 오르면은 내 원금도 오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은 시장 대세 상승기 그리고 하락기를 말씀드렸는데 또 ELS 그럼 종목형을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왜 제가 그 종목형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시장 대세 상승기에 종목형 ELS는 수익이 엄청 많이 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왜 추천을 안 하냐? 시장의 대세 상승기 말 그대로 어떠한 종목군들 우리가 생각한 종목군들이 40% 50% 올라가는 이러한 대세 상승 속에서 ELS는 제한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ELS의 특징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무한적인 그런 수익률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과장을 하면은 뭐 50% 올랐다. 50% 급등해 갖고 시장은 내 기준가 대비 50%의 그 지금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내 ELS가 50%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낮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ELS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어떠한 구간에 있어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수익을 만약에 낸다라고 해도 뭐 ELS가 30%의 수익을 제한시켰다. 이러한 ELS면은 시장이 50% 오르든 뭐 100% 오르든 이건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30%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시장 대체 상승을 노리고 ELS를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주식을 사시는 것이 맞다. 혹은 그냥 인덱스를 사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 대체 상승기에 ELS가 큰 수익이 났다라는 거 단순히 수치상에서만 그러한 수익이 되는 거지 나머지 다른 자산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수익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또 볼 수 있다라는 점. 남들이 더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도 돈을 벌었지만은 배가 아플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ELS 시장 대체 상승기에 종목형 ELS를 들어야지라고 한다면은 뭐 들어야지 한다고 하면 잘못된 그런 판단이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시장의 하락기는 무조건 피해야 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 원금 손실 날 수 있겠지만은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땐 종목군들은 더 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하락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우선은 ELS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앞서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투자 전략을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채권에 있어서 중요한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은 채권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자율이라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자 그리고 뭐 신용등급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채권의 가장 특징 중에는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 이 기업 혹은 이 나라가 얼마만큼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이 아닌 이 신용평가회사들이 등급을 나누는데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AA 특히 AA죠. 이런 형태에서 D까지 총 한 10단계의 신용 등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등급에 따라 갖고 AA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죠.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화된 정말로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것이고 막말로 이 D등급을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부도가 날지 모릅니다. 거의 뭐 부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자 상당히 높다. 내가 돈을 주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신용 등급에 있어서 우선은 트리플 B 이상만 하자. 여기는 여러 가지 형태, 총 4단계의 형태가 있는데 요거 관련된 기업들만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권 투자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채권들이 나오면은 뭐 이 신용 등급부터 봐야 되는데 신용 등급은 최소한 뭐 WB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선은 개인 투자 채권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은 이 트리플 B 이상 등급만 결정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등급을 보셨을 때 뭐 등급이 같다라고 해서 무조건 같게 볼 수가 없습니다. 등급이 같더라도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더 우량하고 더 알려진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조금의 플러스의 등급을 줄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신용 등급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에 있어서 신용 등급도 같고 이자율도 같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걸 고르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크게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두 가지 모든 조건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만기가 짧은 거를
사자, 만기가 낮은 거, 만기가 짧은 게 좋다. 왜 만기가 짧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채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 기간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내가 6개월을 빌려주고 그리고 1분 전에 6개월을 빌려주고 혹은 1년을 빌려주는 거에 있어서 6개월 있다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년 있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6개월 있다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아마 생각이 되실 겁니다. 1년 있다가 더 기간이 지나면은 어떤 그 기업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3년, 5년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채권에 있어서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위험성이 높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모든 조건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만기가 짧은 채권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채권 계속 뭐 회사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최근 들어서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물가 연동 국채라는 거.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물가와 연동을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보시면 국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겸비가 됐다. 또한 우리가 흔히들 예금에 들면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회비용을 날리게 된다. 뭐 여러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이자를 주기 때문에 뭐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초과 수익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내가 지금 시점 그리고 미래 10년 후의 시점에 100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내 돈 지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국채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면서 우선은 뭐 채권 투자라든가 ELS 투자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것을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많은 혼동이 오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채권과 ELS 두 상품 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그런 상품이다. 따라서 성향에 맞게 그리고 투자 기간에 맞게만 잘 선택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뭐 주식 투자, 선물옵션 투자, 그리고 예금 투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더 수익률적인 측면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 금융 상품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 부분에 대한 장점이 또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세금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만 잘 선택을 하셔도 세금 부분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금융상품에 있어서 이 채권과 ELS 향후의 이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만큼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각 증권사라든가 각 금융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뭐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규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오늘은 거치식 상품 중에서도 채권과 ELS에 대해서 알찬 강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하창봉 팀장님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